과학자들이 이스터섬에서 오래된 화산 분화구 안에 있는 새로운 석상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미 유명한 돌 거인이라 불리는 모아이를 모두 목록화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이에 대한 지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모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은 모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최초의 모아이라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은 화산 분화구의 습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이 조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호수는 2018년에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200에서 300년 동안 거의 3m 깊이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바닥에 동상을 만들거나 놓는다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모아이가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아이를 만든 라파누이족이 과거에 호수가 마르면 이곳으로 모아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 발견된 석상의 높이는 약 1.5m로 섬의 다른 석상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전신 조각상이에요. 연구원들은 동상의 정확한 연대를 알아내기 위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도 할 계획이에요. 라파누이 커뮤니티의 가장 오래된 구성원들이 이 동상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견된 곳에서 옮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모아이 석상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아이 석상이 섬의 족장에게 헌정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왜 그들이 석상을 세우기 위해 바로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대부분은 섬의 해안을 따라 발견되었거든요. 뉴욕 빙엄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스터섬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터섬은 비를 쉽게 흡수하는 다공성 화산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울이나 강이 충분하지 않고 담수가 너무 적습니다. 수백 년 전 이 섬 사람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 지하수 배출에 의존했습니다. 대수층이라고 불리는 지하 깊은 암석이나 토양층에 저장된 물은 지표로 흘러나오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지하수가 해안 근처로 나오면 짠 바닷물과 섞이지만 염분 농도가 충분히 낮아 마셔도 안전합니다. 섬 주민들은 이 물이 흘러나오는 지점에서 직접 채취하곤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원지 바로 근처의 해안을 따라 모아이를 건설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각상 본체는 화산이었던 지역의 채석장에서 나온 화산 응회암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재료는 조각하기는 쉽지만 운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구원들은 채석장에서 300개가 넘는 미완성 모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을 향한 다양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조각상들은 등을 대고 누워서 조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음 조각상들은 조각상을 바위에서 분리해서 경사면 아래로 옮긴 다음 수직으로 세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조각상을 받침대로 옮길 차례였습니다. 자, 우리는 가구가 없는 단층 집의 절반 정도 무게의 동상을 자동차나 현대적인 장비 없이 5km나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뭔가 독창적인 운송 방법을 고안해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재현하기 위해 나무 썰매를 타고 모아이 복제품을 끌었습니다. 누군가 야자수를 그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반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했던 실험은 밧줄을 휘둘러 모아이 조각상을 서 있는 자세가 되게 길 아래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라파누이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모아이가 채석장에서 걸어 나왔다고 하니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물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도로가 필요했어요. 20세기 초 연구원 캐서린 라우트리지는 이 섬에서 800년 된 도로망을 발견했습니다. 채석장에서부터 약 4.5m 폭의 길이 이어져 있어요. 그녀는 이 도로가 단지 조각상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론을 무시했습니다. 수십 년 후 노르웨이의 유명한 모험가이자 고고학자인 토르 헤이어달이 그의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는 이 도로가 모아이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도로였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일부 조각상들이 도중에 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연구원들은 조각상들이 모두 숨은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바닥이 U자형이어서 거대한 조각상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이 섬에는 약 4.5m 길이의 도로가 남아있으며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라파누이족이 이스터섬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문명을 파괴했다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감지 데이터와 머신 러닝을 사용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스터섬의 인구가 너무 커진 후 멸망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섬 주민들은 이 험난한 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어 수백 년 동안 인구를 소규모로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새로운 이론의 증거로 놀라운 바위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스터섬 또는 라파누이는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칠레 중부가 4,540km, 서쪽으로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4,184km 떨어져 있어요. 163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이 섬은 전체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오래전에 분출을 멈췄기 때문에 라파누이의 토양은 한때 용암이 가져다주던 유용한 영양분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또한 열대섬보다 건조하고 수심이 깊어 낚시할 수 있는 얕은 석호나 암초가 없어 정착민들은 낚시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암석 정원이라는 스마트한 양식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바위를 흙 위에 깔고 그 사이에 고구마나 토랑과 같은 작물을 심은 것이죠. 바위는 거친 바람과 짱 공기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토양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토양의 미네랄을 천천히 방출하여 식물을 재배하기에 더 건강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많은 식량을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이 정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카나리아 제도, 미국 남서부 지역 주민들도 불안정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스터섬의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동안 이스터섬은 지구 멘틀의 작동 원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스터섬이 느린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며 지각판을 운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쿠바, 콜롬비아, 네덜란드의 지질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생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르콘 연대 측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섬의 나이를 알아냈어요. 지르콘은 마그마가 식을 때 형성되는 작은 결정으로 내부에 우라늄의 흔적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부로 변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르콘의 나이를 알기 위해 이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르콘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된 약 1억 6,50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섬 자체의 나이는 250만 년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대 지르콘이 지각판 아래의 멘틀 내부 깊은 곳에서 초기 화산 활동으로 인한 마그마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터섬의 화산은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암석 덩어리로 형성된 핫스팟 화산이라는 그룹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 위로 이동하면서 하와이와 같은 섬들이 연쇄적으로 형성되는 동안 이 기둥은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젊은 섬에서 고대 지르콘이 발견되면서 지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억 6,500만 년 전에는 지금의 이스터섬이 있는 곳에 거대한 화산 고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억 1,000만 년 전 지각 섭입으로 인해 남극 대륙 아래에 가라앉았습니다. 고대 지르콘 광물은 멘틀 컨베이어 벨트와 함께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핫스팟 플룸 근처의 멘틀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흐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가 판 구조론을 이해하는 방식과 지구 내부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산들은 그림처럼 완벽해 보여서 신성한 건축가가 손으로 조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잠깐만요. 정말 누군가가 산을 만들었나요?
아마존 열대우린 깊숙이 숨어있는 기괴한 원뿔 모양의 봉우리가 바로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누군가 허시키세스 한 봉지를 초록색 들판에 흘린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이런 풍경은 지어낼 수 없습니다. 허시키세스와 영화 엘도라도를 혼합한 것이 현실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기묘하게 만족스러운 두 자연지형을 살펴볼 준비하세요. 페루의 세노 엘코노와 필리핀의 초콜릿 언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고대의 잃어버린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초콜릿으로 변한다고나 할까요? 엘코노부터 시작하죠. 이 기묘하고 고독한 산은 페루와 브라질 국경 근처의 아마존 중심부에 396m 이상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에는 인상적인 산맥이 있어요. 북쪽의 이메리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죠. 엄밀히 말해 아마존 내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페루의 척추를 따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엘코노는 다릅니다. 우선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열대우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완벽한 원뿔 모양의 산이 거대한 녹색 도리토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산은 큰 산맥의 일부도 아니고 형제산도 없으며 너무 대칭적으로 생겨서 거의 인공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숲으로 덮여있죠. 당연히 이것은 온갖 종류의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화산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침식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피라미드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으며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도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니까요. 네,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농담이 아닙니다. 모체, 차차포야, 잉카 문명도 모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에티오피아와 태국에서 그리스, 멕시코, 심지어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넓은 바닥이 무게를 지탱하고 뾰족한 꼭대기는 하늘과의 상징적인 연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대 외계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무역, 이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아이디어는 비밀스러운 단일 세계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고학적 발견으로 정글 깊숙한 곳에 자연에 완전히 삼켜진 거대한 고대 도시가 밝혀졌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과학자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도시 전체가 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시 전체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공중에서 엘코노를 한 번 더 바라보면 그 말이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경사면이 매끈합니다. 대칭이 기묘합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를 닮았고 정글 덩굴과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이끼로 덮인 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정도예요. 물론 아직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는 흥미진진해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신화처럼 말이죠. 또한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엘코노는 단순한 지질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예요. 안데스 우주론에서 엘코노와 같은 산은 땅의 영적 수호신인 아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죠. 수호자, 신, 모아나의 테피티처럼요. 다른 점은 남미라는 것과 조금 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은 여전히 이 산을 관광명소가 아닌 신성한 조상으로 여기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엘코노가 산인지 피라미드인지 논쟁하느라 바쁘지만 자연은 그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지역은 아마존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조성된 시에라 델 디비저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희귀식물, 수백 종의 조류,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 제규어, 자이언트 아마딜로, 심지어 돼지와 코끼리를 섞어놓은 것 같이 귀여운 맥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숲속에는 동굴, 샘,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엘코노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그 모양으로 미루어 화산 원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이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다른 이들은 침식 지형학의 드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바람, 물, 시간이 한 팀을 이루어 완벽한 산을 조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지질학적 종이접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누군가 드론, 지상투과 레이더,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학에 기반한 정중한 탐험을 시작할 때까지 엘코노는 그 비밀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분일지도 모르죠. 때때로 세상을 진정으로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미스테리니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비로움이 계속되고 조금 더 달콤해지는 필리핀으로 떠나보세요. 52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키세스 초콜릿을 닮은 1200개에서 1700개 이상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건기에는 풀이 갈색으로 변하고 갑자기 누군가 키세스 초콜릿 수백 개를 떨어뜨린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달콤하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멀리서 보면 마치 외계인 조경가가 줄자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너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초콜릿 언덕은 카르스트 지형의 희귀한 유형으로 약산성 빗물이 석회암과 같은 부드러운 암석을 녹여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은 한때 산호초와 해양 석회암이 지강력에 의해 해수면 위로 밀려난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출된 바위는 바람과 비, 지하 강에 의해 침식되어 대칭을 이루는 이 멋진 언덕을 남겼죠.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지질학적 경이로움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과학이 아닌 다른 설명이 있어요. 지역 전설은 더 재밌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영화 호빗의 한 장면처럼 두 거인이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서로 지쳐 쓰러지면서 언덕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돌무더기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상심한 거인의 눈물이 흙으로 변해 잃어버린 사랑에게 바치는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의 국가 지질 기념물이자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고려 중인데 지질과 디저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홀 팡글라오 국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세부에서 페리를 타고 간 후에 카르멘, 바투안 또는 삭바얀 마을로 향하면 쉽게 방문할 수 있어요. 지정 전망대, 생태공원, 언덕을 가까이서 탐험할 수 있는 ATV 투어도 있습니다. 정글에서 사라진 피라미드를 찾든 여름이면 초콜릿으로 변하는 산에 오르든 지구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죠. 때로는 자연의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태는 외계인이나 고대 기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구의 상상력이 무한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은 창을 들고 동물 같은 소리를 내며 동굴에 살았다. 사실일까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진정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터키에서 과학자들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12,000년 된 미스테리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사원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우주 달력은 별들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바로 괴베클리 테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사시대 유적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로 만든 원형인 스톤헨지보다도 6,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석기시대 문명이 출현하고 번성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뒤집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원전 1850년경 거대한 해성,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해성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큰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00년 이상 지속된 미니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궤베클리 테페라는 곳은 이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무리의 인간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들은 하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통제하기 위해 그들은 태양, 달, 행성, 해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태음 태양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달력이죠. 이 고전적인 석기시대 기념물을 둘러보면 모든 돌기둥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돌기둥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B자가 여러 개 새겨져 있는 이 메인 돌기둥처럼요. 총 365개의 V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년의 일수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중 새의 목에 매달린 V는 일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둥에는 여우, 사자, 전갈, 독수리 등 위험한 동물이 몸을 비틀며 기어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일반적인 석기시대 조각과는 달리 사슴이나 양과 같은 식용동물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이 그림들이 상징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명이 겪었던 공포와 혼돈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일종의 집단적 시도인 셈이죠. 고고학자 데니엘 스토더는 독수리의 이미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독수리가 망자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인근 고대 유적지에서 비슷한 상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장소의 실제 목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는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발견했는데 그는 터키 남동부의 언덕이 단순한 신석기 시대 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의 팀은 최대 20톤 무게의 기둥으로 지탱된 거대한 돌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지는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식용 건축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이상 앞선 것이죠. 이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빙하기 말 인간은 야생식물과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징적인 예술로 신성한 단지를 건설하고 현재 우리가 문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탄생시키지 않았죠. 우리는 보통 문명이 농경으로 시작하여 마을, 농작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기 인류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을 수도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슈미트는 집이나 난로, 영구적인 정착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식과 모임에 사용되는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영성과 공동의식이 먼저 나타났고 농경이 그 뒤를 따랐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조직, 사회구조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원이 먼저, 그 다음에는 마을, 그리고 농장이었죠. 궤베클리 테페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에 비해 너무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궤베클리 테페의 건축가들이 단순히 석기 도구를 실험하던 원시 수렵 채집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존재했던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잔재인 고대 지식의 계승자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약 18,500년 전 해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는 이론인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그 사건의 생존자들은 상징, 건축, 구전 전통을 통해 지식을 전승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조각, 특히 기둥에 새겨진 동물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별자리와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천문학적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둥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독수리돌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머리 없는 사람, 새, 정갈 등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정갈자리와 같은 별자리를 고대에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사람은 대량 멸종 사건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을 촉발한 해성 충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오래되고 사라진 문명이 누구였을지 궁금하다면 이들은 아틀란티스 또는 더 중립적으로 문명 X라고 불립니다.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이론가들은 해성 충돌의 혼란 속에서 파괴된 이 고도의 문화가 전 세계의 생존자들에게 지식의 파편을 전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괭베클리 테페는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문명의 재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로 돌아가 보죠. 44번 기둥은 언뜻 보면 천체 달력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조각에 새겨진 하늘 패턴을 재현한 결과 1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의 정확한 스냅샷을 발견했습니다. 유성우와 홍수, 그리고 인류의 비극적인 종말, 일명 머리 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뱀은 해일이나 아래로부터 다가오는 파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6번 기둥은 하늘의 공포라고 불리는 동일한 재앙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 파도, 쏟아지는 불길, 유성우의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43번 기둥과 56번 기둥은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지만 18번 기둥은 예측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물병자리 별자리를 확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괭베클리 테페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미스테리한 요소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괭베클리 테페가 현재 타쉬 테펠러로 알려진 훨씬 더 큰 신성한 단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역의 고대 유적지 네트워크는 각각 고유한 비밀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된 패턴과 모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괭베클리 테페에서 불과 64km 떨어진 카라한 테페로 알려진 이 자매 유적지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카라한 테페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괭베클리 테페와 달리 카라한 테페는 벽, 도구, 심지어 집과 같은 가정 구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유적지가 고도로 정교한 수렵 채집인의 작품이든 잃어버린 빙하기 이전 문명의 잔해를 간직한 생존자의 작품이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생존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추적하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우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약 11만 5천 개의 우편함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수상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길 보세요. 저희는 케이스니스 황야 지역에 있습니다. 채석장과 황야 지역 사이 외딴 곳 한가운데에 외로운 우편함이 서 있습니다. 존 오그로츠와 가까운 워스힐 근처에서 이 기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 현지 교사 크리스 에이트켄이었습니다. 존 오그로츠는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케이스니스 카운티에 있는 카니스 베이에서 북동쪽으로 4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약 300명에 불과하고 모두들 자신들의 우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외딴 언덕에 우편함이 필요할까요? 크리스가 사진을 공유하자 누군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가가 캠스터 주변의 작은 땅을 팔면서 구매자들이 작은 땅의 지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편함이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존 오그로츠의 지주라고 적힌 우편함에는 토르스텐 소머라는 이름과 독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개인 식별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크리스가 열어보니 웹사이트 링크만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스코틀랜드 국기를 흔들며 스코틀랜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심지어 자신을
올드 스코틀랜드맨이라고 칭하는 소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머가 작은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지주 소유권을 구입하는 것은 종종 사기로 간주되며 실제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스힐 주변 지역에서도 최근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우편함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탐정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고급 패션에 대해 알아볼까요? 텍사스 사막에 프라다 팝업 스토어가 있다는 펑키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네, 매장이 있긴 있죠. 약 8만 달러 상당의 다양한 프라다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우치 아프라다가 직접 상품을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계산원도 없고 점원도 없어서 마치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반전은 사실 이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자연에 서서히 녹아들도록 설계되어 현재의 소비 문화를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 수 없는 상품을 왜 전시할까요? 사치품이 지닌 이해하기 어려운 매력에 대한 은유입니다. 조용히 썩어 없어져야 할 물건이었지만 이를 둘러싼 과대 광고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잠재적인 도둑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예술가들은 패배를 인정해야 했어요. 지금은 관광객부터 유명인까지 모두가 찾는 사진 촬영의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브랜드 핸드백을 찾을 수 있지만 웨일스 동굴 어딘가에서 자동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이며 자동차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동굴은 웨일즈에 숨어있는 유명한 버려진 자동차 동굴입니다. 옛날에는 세레디지온에 있는 슬레이트 광산으로 노동자들이 수많은 슬레이트를 캐내어 협괴 전차를 이용해 운반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전 광업이 사라지면서 광산은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간다면 2개의 큰 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메인 챔버는 약 20m 깊이로 떨어지며 대부분 수중에 있고 위에는 작은 구멍만 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은 이후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는 그 구멍을 이용해 온갖 종류의 원치 않는 물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냉장고와 TV부터 자동차들이 쌓여있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동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한 줄기 빛이 버려진 자동차와 금속 더미를 비추는 장면입니다. 빛이 비추면 물은 아름다운 청록색으로 빛나며 잔잔한 수면 위에 자동차와 동굴벽이 아름답게 반사됩니다. 때때로 슬레이트 조각이 떨어져 고요함을 깨고 물결이 일렁입니다. 웨일즈에서 또 하나의 기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웨일즈 포위스의 헤이 블러프에서 반짝이는 3m짜리 은색 기둥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건축업자인 크레이그 뮤어가 하이킹 도중 발견했는데 그는 마치 우주에서 방금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지컬 스틸로 만들어졌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용접 부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뮤어의 발견은 2020년에 전 세계에 나타난 신비한 기둥을 연상시키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인 리처드 헤인즈는 일종의 과학적 설치물일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구조물에 대한 국립공원 규정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뮤어는 주변에 눈에 띄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왔거나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유타 아일 오브 화이트, 심지어 뱅시 아님이라는 유머러스한 표시가 붙은 글래스톤베리 토리에서도 비슷한 기둥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시일 수도 있어요. 영국은 2023년 기준 70개의 뱅크시 작품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가 영국인이고 브리스톨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비극지 사막인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팬아메리칸 하이웨이의 킬로미터 표시 1309의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 11m 높이로 솟은 거대한 시멘트 손이에요. 소름 끼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손은 여러분을 붙잡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소름 끼치는 괴물이 아니니까요. 사라진 문명의 고대 유물도 아닙니다. 1992년에 한 전문 조각가가 이 기발한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외딴 곳에 있지만 이 손은 낙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2번씩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이 손이 유일한 랜드마크는 아닙니다. 같은 조각가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도 비슷한 손을 만들었는데 거인이 남미를 돌손으로 움켜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표현한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비소코 계곡숲에 숨겨진 이 거대한 돌 구체를 확인해 보세요. 고대 유물일까요? 아니면 현대 미술 작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그렇듯이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름이 약 3m에 달하는 이 구가 은결이라는 자연 발생 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이 구는 철분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물 입자가 서로 달라붙으면서 형성됩니다. 은결은 매우 거친 모양을 띠기도 하지만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보스니아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리는 고고학자는 이 유물이 사실 1000년 전의 인공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은결물은 보스니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6천만 년이 넘은 거대하고 둥근 돌인 뉴질랜드의 바위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스다코다에도 대포알 은결물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디키스 사람들이 만든 완벽한 모양과 배열로 인간의 창의력을 증명하는 인공 돌구체도 잊지 마세요. 따라서 보스니아의 구체는 매우 흥미롭지만 아마도 잃어버린 문명의 잔재가 아니라 고대의 은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네요. 어떤 것들은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해저 깊숙이 내려가야만 엿볼 수 있어요. 한때 로마 엘리트들의 쾌락의 명소였던 바이아는 당시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휴양 도시는 화산 온천으로 번성했으며 네로와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별장을 지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8세기에 바이아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1500년경에 버려졌어요.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시의 대부분이 만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수중 고고학 공원 중 하나에서 바이아의 고대 유적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세요.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보고서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보내기를 누르려는 순간 책상 아래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경전철이 지나가는 소리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기 애리조나에서요? 네, 애리조나 아래에서 땅이 계속 움직이며 지구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몇 가지 배경 지식으로 무장합시다. 미국의 20개 주에는 사화산, 활화산, 현재 잠자고 있는 휴화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 중에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등이 포함돼요. 좋은 소식은 애리조나의 화산은 현재 휴화산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과거 활화산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애리조나로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애리조나주의 사막 지형에는 달마시안의 점처럼 화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닉스 남서쪽, 더글러스 동쪽, 플래그스태프 근처, 킹맨 북쪽, 멕시코 국경 근처에 화산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이 화산지대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은 활화산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1000년에 한 번 정도 분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강력하고 파괴적인 화산 폭발은 약 1000년 전에 선셋 크레이터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핫스팟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아니, 웹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화산의 맥락에서 핫스팟은 엄청난 양의 열이 지구의 얇은 외층인 지각을 녹여 화산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이 열은 지구의 조밀하고 과열된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맨틀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화산의 예요? 하와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빅아일랜드에 활화산이 있는 이유는 현재 빅아일랜드가 하와이의 핫스팟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하와이 섬들도 한때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북서쪽으로 떠내려갔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위에 있던 해양지각, 즉 태평양판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해저를 살펴보면 하와이처럼 핫스팟 위에 자리 잡은 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모아, 갈라파고스 등이 가장 유명한 예일 거예요.
하지만 대륙에는 핫스팟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륙에도 핫스팟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는 훨씬 적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륙의 핫스팟 중 하나는 아실 거예요. 네, 옐로스톤 칼데라 아래입니다. 칼데라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이며 특히 화산 입구가 무너져 내린 대규모 폭발로 인해 형성된 분화구입니다. 옐로스톤 핫스팟은 기본적으로 올드 페이스풀과 이 국립공원이 유명한 나머지 온천과 진흙탕을 만든 곳이에요. 올드 페이스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잠시 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로움에 주목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간헐천 중 하나이며 한 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 간헐천의 멋진 점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지표 아래의 마그마는 지하수 웅덩이들을 과열시킵니다. 그곳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여 결국 엄청난 힘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릴 때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실리카 함량이 높은 특정 화산암이 이 물이 빠져나가는 터널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 위로 분출하는 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올드 페이스풀은 옐로스톤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붙여진 간헐천입니다. 매 시간마다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하셨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올드 페이스풀은 91분 정도에 한 번씩 분출하는데 이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죠. 다음 분출의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특별한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물의 온도가 95도씨에 달하니까 방문 시 매우 조심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증기는 최대 176도씨까지 더 뜨겁습니다. 케이크를 구울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요. 다시 화산 핫스팟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대륙 지각에 핫스팟 화산이 많지 않은 이유를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대륙 지각이 평균 4배 정도로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지구 지각의 약 3분의 2가 해양 지각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는 핫스팟이 형성될 수 있는 대륙 지각이 적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 애리조나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애리조나주의 중심부에 있는 화산지대인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곳은 600개가 넘는 화산으로 가득한 광활한 지역입니다. 화산은 대부분 작지만 그렇다고 덜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애리조나주 북부의 4,66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이 화산들은 거대한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이 화산지대가 실제로 핫스팟 위에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이 지역의 화산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지구 표면 아래 고정된 핫스팟일 수 있는 북아메리카판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멋지죠? 이 지역의 화산 소동은 약 6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젊은 화산이에요. 가장 최근의 분화는 1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플래그스테프 근처에 있는 선셋 분화구는 이 분화구에서 가장 유명한 분화구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 시나구아족은 우파키 푸에블로에 있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유적지는 현재 우파키 국립기념물의 일부로 이곳에서 수년 전 화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대부분의 화산은 작고 가파른 현무암 원추 화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고원은 매우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들이 많이 닳지 않았어요. SP 분화구라고 불리는 이 원추 화산의 가장 좋은 예 중 일부는 여전히 어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원추 화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는 성층 화산도 있고 하와이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보다 실리카가 더 많은 화산암으로 형성된 용암돔도 있습니다. 이는 용암이 더 두껍고 쉽게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성층 화산은 이 화산지대를 탐험하는 동안 만나게 될 가장 멋진 광경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성층 화산 자체가 아니라 그 거대한 지층의 잔해인 샌프란시스코 피크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피크스는 높이가 3,840m가 넘는데 이는 부르즈 칼리파 4개 반을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예요. 이 봉우리는 애리조나 북부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이 봉우리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이기도 해요. 현재 하와이의 활화산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화산대의 분화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언젠가 또 다른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화산의 외딴 동쪽 지역에서 일어날 거예요. 다음 분화가 선셋 크레이터를 형성한 것과 같은 분화라면 정말 대단한 볼거리가 될 겁니다. 용암 분수와 용암이 흐르는 강. 동시에 다음 분화는 수세기,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는 화산 역사에 숨겨진 보석으로 남아 다음 화산 폭발을 기다릴 거예요. 흑해라고도 불리는 신비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하세요. 흑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수역입니다. 수십 척의 난파선과 비밀 수중 터널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6단계에 걸쳐 채굴된 고대 채석장이라고 믿기도 해요. 흑해는 염분이 높고 낮은 수직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짠물은 지중해에서, 담수는 강에서 흘러들어와요. 유럽에서 가장 큰 강 중 10개가 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증발로 인해 손실되는 물보다 강과 강우량에서 더 많은 담수를 공급받습니다. 여분의 물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마르마라해로 흘러들어가요. 해협을 통과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는 흑해를 떠나며 표층수를 가져옵니다. 하류는 지중해에서 흑해로 바닷물을 운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해의 상층은 염분이 많은 하층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대기와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는 표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의 약 91m와 가장자리 근처의 최대 152m보다 깊은 곳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정 박테리아만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흑해의 깊은 곳에는 공기가 없지만 상층에는 약 750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어류와 무척추 동물의 알과 유충이 차갑게 식습니다. 또한 흑해에는 18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며 그 중에는 전갱이, 곱상어, 스프렉과 같은 귀한 어종도 있어요. 흑해의 수위는 밀물이나 썰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조용하며 고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수중 강이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해저를 따라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이 놀라운 발견은 리즈 대학교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해저강은 지금까지 발견된 이런 유형으로는 최초예요. 이 강은 지중해의 짠 바닷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염분이 훨씬 적은 흑해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해역은 해저에 숨어있는 생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보존 구역입니다. 흑해는 난파선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인데 우연히 발견됐어요. 일부 해양 고고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얼마나 빨리 상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수면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40여 척의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원격으로 작동하는 2대의 차량을 이용해 해저와 난파선을 탐사했습니다. 덕분에 수천 장의 고해상도 사진을 이어붙여 만든 선박의 동영상과 상세한 3D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발견된 44척의 선박 중 눈에 띄는 발견은 13세기 또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중세 무역선이에요. 탐험대원들은 아름다운 꽃잎 조각으로 장식된 오스만 제국의 한 난파선에 흑해의 꽃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탐험대는 다른 배에서도 코일 로프, 끌자국, 방향타 및 기타 조각과 같은 특이한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난파선을 발굴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책, 양피지, 문서와 같은 역사적 보물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구출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흑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배는 2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 23m의 이 고대 그리스 선박은 돛대, 방향타, 노를 젓는 벤치 등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채로 수면 아래 1.6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배가 대형 박물관의 사이렌 꽃병과 같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된 것과 같은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꽃병은 사이렌을 지나 오디세우스를 태운 배를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작은 조각을 가져갔고 그 결과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고대 세계의 선박 제작자들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해요. 미생물이나 벌레, 기타 생물체가 난파선을 갉아먹지 않았으니 배의 상태가 거의 완벽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타이타닉이 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발견됐을 거고 불쾌한 수중 미생물에 의해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흑해 대홍수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 약 7,500년 전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주장이에요. 1990년대에 2명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고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던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흑해는 훨씬 작은 담수호였다고 제안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자연 댐에 의해 지중해와 분리되어 있었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중해가 흑해 유역으로 넘쳤습니다. 해수면이 매일 15cm씩 상승하여 해안 정착지가 침수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흑해 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은 그 무렵 민물에서 해양생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중조사에서는 오래된 해안선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처럼 보이는 것도 발견되었어요. 즉, 지금은 흑해에 잠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또한 이 홍수의 시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인류 이주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홍수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끔찍한 홍수일 수도 있다고 해요. 대홍수 이론의 비평가들은 증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흑해의 담수에서 바닷물로의 전환이 한 번의 갑작스러운 홍수보다는 점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착지를 떠났는지 아니면 그 결과로 떠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오래된 연대기에는 지금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시작하여 흑해 아래 터키까지 이어지는 2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농민들은 이 터널을 이용해 양떼를 오스만 제국과 소아시아 반도의 국가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이 터널을 만들었고 왜 바다 밑에 터널이 있는지는 완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터널의 입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봉쇄되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군은 이 거대한 터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며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1980년대 다뉴브 흑해 운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이 신비한 터널의 또 다른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터널이었죠. 운하 노동자들은 불가리아로 건너가기 위해 이 터널을 정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두 터널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 터널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터널을 파본 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로도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따라서 터널이 정말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터널을 만든 사람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흑해에는 흑해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부들은 갑자기 나타나 새떼와 배, 심지어 바다 밑에 작은 섬까지 휩쓸어가는 거친 소용돌이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 배 한 척으로 인해 이야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대낮에 녹색으로 번쩍이는 검은 안개가 갑자기 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흑해의 신비한 으스스한 느낌을 더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시아의 중심부에는 전 세계 액체 담수의 5분의 1을 담고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5대5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이 호수에 물을 빼는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작업을 완료하는 데 1년이 걸릴 거예요. 그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바이칼 호수입니다. 가장 깊은 지점까지 내려가려면 1642m에 이르는 여정을 준비하셔야 해요. 하강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지만 호수의 균열 바닥은 훨씬 더 깊어서 수면 아래 8에서 11km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챌린저 딥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호수에 있는 물의 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최대 50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383년마다 물을 완전히 보충합니다. 바이칼에는 300개가 넘는 강과 개울로 이루어진 위대한 배달부들이 물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바이칼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북극해로 곧장 향하는 앙가라강 하나뿐이죠. 바이칼은 세계에서 가장 깊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담수호이기도 해요. 적어도 2500만 년 전에 형성됐어요. 이 모든 것은 지구의 지각이 테트리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호수와 주변 산을 만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이칼은 그저 평범한 강바닥에 불과했지만 지진과 균열이 지구를 흔들었고 해안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그 후 여러 개의 호수가 형성되었고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죠. 바이칼은 전 세계에서 100만 년 이상 된 20개의 호수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완벽한 연구 장소입니다. 깊게 뚫린 코어 퇴적물을 통해 시대별 지구의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칼은 연간 2000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균열 분지에 있기 때문에 호수의 깊이가 깊어지고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남미와 아프리카가 서로 멀어지는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해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바이칼과 바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가장 낮은 수심에서도 산소가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수의 동물군이 엄청나게 풍부한 이유 중 하나예요. 2500여 종의 다양한 동물과 1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죠. 그중 약 절반은 독특해서 이 지역 고유 조류 바이칼 오물피쉬, 바이칼 오일피쉬 등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곰, 엘크, 시라소니도 해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의 양 덕분에 호수 주변의 온도가 시베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높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바이칼 주민들은 호수 바닥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지만 만일 이곳을 방문한다면 만날 수 있는 용감한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르파라고도 불리는 바이칼 물범을 만나보세요. 바이칼 물범은 세계 유일의 진정한 민물 물개입니다. 네르파의 눈이 너무 귀여워서 슈렉의 장화시는 고양이 역을 맡을 뻔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가 제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커다란 눈은 물범이 좋아하는 원양 물고기를 물속에서 따라다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물에서 살 수 있거나 번식을 하는 다른 물범 종류도 있지만 이 귀여운 물범은 평생을 민물에서 지내요. 하지만 잠깐만요. 바다에 사는 생물인 물범이 어떻게 바다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호수에 살게 됐을까요? 약 40만 년 전 홍적세 시대에 이 모험심이 강한 생명체는 바이칼 호수와 북극해를 잇는 강과 배수 시스템을 따라 북극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북극에 서식하는 고리 물범은 바이칼 물범의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칼 물범은 물길의 변화로 인해 민물 고양에만 갇혀 지내고 있어요. 이들은 다양한 먹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이곳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범은 주로 호수의 북쪽과 중앙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호수는 얼음으로 덮이는데 바다의 사촌들이 바위나 해변을 이용하는 것처럼 물범은 호수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해요. 적어도 1969년 이후부터 바이칼 호수에는 신비한 얼음고리가 여기저기서 무작위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커져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이 고리는 보통 4월 말에 나타나지만 1월이나 5월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동안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코드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이론이 있었고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호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기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일부 고리가 가스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얕은 수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국제과학자팀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칼 호수로 이동하여 얼음의 구멍을 뚫고 센서를 물속에 떨어뜨렸습니다. 2016년 연구를 시작했을 때 2대의 밴이 신비한 얼음고리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리 뒤에 숨겨진 비밀은 얼음 덮개 아래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따뜻한 소용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부는 해류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 위의 얼음은 가장자리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호수의 물은 너무 맑아서 매우 깊은 부분 39m까지 볼 수 있어요. 이는 주변 산들이 녹아내리는 얼음을 호수로 바로 내보내는 덕분이죠. 호수에 서식하는 플랑크톤도 부유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수정처럼 맑은 물이 얼면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투명한 얼음층을 형성해요. 바람은 바이칼에서 조각놀이 하기를 좋아해서 독특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요.
바람은 물을 빨아들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특이한 디자인, 얼어붙은 거품, 고드름으로 얼려버려요. 호수의 위치와 지형, 그리고 녹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는 주기는 이 얼음 공방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도 볼 수 있어요. 바위의 바닥이 얼어붙어 얼음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강풍이 주변을 마모시켜 바위를 위한 완벽한 받침대를 남깁니다. 떠다니는 바위가 섬뜩하게 보인다면 바이칼의 네스호 괴물 버전은 어떨까요? 현지 부랴트 사람들은 호수에 사는 워터드래곤 마스터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아시아 신화에서 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체로 여겨져 왔어요. 그들은 4개의 바다에 4마리의 용이 살고 있으며 각 용이 동서남북 중 하나를 담당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이칼은 부캐입니다. 이 용의 이미지는 바이칼 절벽의 고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또한 기원전 3세기에서 9세기 사이로 추정되는 신비한 물괴물을 묘사한 기념비처럼 보이는 거대한 석판도 있어요. 이 석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나간 시대에 대해 속삭이며 바이칼 절벽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한 지역 전사가 용을 쫓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마침내 가장 큰 바이칼 섬인 올혼에 도착했어요. 그는 용과 맞서 싸워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용은 아름다운 소녀로 변했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는 고전적인 용을 물리치고 소녀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의 특이한 반전이에요. 그래서 전설에서는 그 용을 주둥이가 악어와 비슷하고 몸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철갑상어로 묘사돼요. 현실에서는 호수에 사는 수많은 거대한 물고기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물속의 높은 산소 농도 덕분에 몸 길이가 몇 미터까지 자랄 수 있어요. 벨루가 철갑상어는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고 최대 50에서 60년 동안 살며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2명의 라이벌 로버트 스콧과 로알드 아문센은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경주는 쉽지 않았고 스콧에게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문센은 경쟁자보다 먼저 남극점에 텐트를 설치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콧의 테라노바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영국 지질학자 토마스 그리피스 테일러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해냈어요. 그는 1911년 빙하의 바위 틈에서 피처럼 보이는 폭포를 발견했고 이 폭포는 현재 그의 이름을 따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섬뜩한 색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데는 한 세기가 넘게 걸렸습니다. 미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은 강력한 전자현미경을 들고 테일러 빙하로 이동하여 빙하의 성분을 분석했어요. 이전 연구에서 진홍색 수수께끼의 표면을 살짝 드러낸 적은 있지만 광물학적 구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었어요. 이 연구진은 다양한 분석 장비를 동원하여 철분이 풍부한 작은 나노 구체를 발견했습니다. 인간 적혈구의 100분의 1 크기인 이 작은 입자는 고대 미생물에서 유래했어요. 이 미생물은 테일러 빙하의 녹은 물에서 풍부하게 번성합니다. 이 나노구체는 철, 실리콘, 칼슘, 알루미늄, 나트륨으로 가득 차 있어 빙하 아래 물을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독특한 구성을 형성해요. 이 나노구체는 광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검출 방법으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테일러 빙하의 얼음 속에는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번성해온 고대 미생물 군집이 존재합니다. 이 발견은 지구 밖의 생명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켄 리비 박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과학자로서 행성물질과 화성 샘플 분석에 대한 놀라운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성 탐사선이 남극에 착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피해 폭포가 그토록 매혹적인 붉은색을 띠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피해 폭포를 모의 화성 착륙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진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수집한 샘플은 존스 홉킨스 처리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리비는 투과 전자현미경의 힘을 발휘하여 수수께끼의 나노구체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현재의 탐사선으로 다른 행성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화성과 같이 추운 행성에서는 환경물질의 실체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매우 작고 비결정체일 수 있기 때문에 탐지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석 행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투과 전자현미경이 필요해요. 화성 탐사선에 투과 전자현미경을 장착하는 것은 아직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폭포를 본 적이 있나요? 매년 2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이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호스테일 폭포가 이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해가 질 무렵 태양광선이 폭포에 완벽한 각도로 내리쬐면서 폭포가 선명한 주황색과 붉은색의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해요. 이 자연의 기적을 언제 누가 발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계곡에 살던 사람들은 이 폭포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비밀에 붙여졌어요. 1973년에 이르러서야 사진작가 갤런 로웰이 이 폭포의 사진을 최초로 찍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의 폭포는 소셜미디어에서 불처럼 퍼져나갔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웅장한 폭포는 매년 수백 명의 관중을 끌어들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선 호스테일 폭포에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2월에 눈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폭포에 물이 충분하지 않아 마법을 연출할 수 없어요. 낮에는 쌓인 눈이 녹을 정도로 기온이 충분히 따뜻해야 해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눈이 얼어붙어 불이 붙지 않으니까요. 둘째, 해질녘 서쪽 하늘이 맑아야 합니다. 햇빛이 호스테일 폭포에 닿아 생동감 있게 빛나려면 직진하는 경로가 필요해요. 요세미티의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쇼가 시작될 때쯤이면 마법처럼 구름이 걷힐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으면 약 10분 동안 요세미티 불폭포의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돌의 미스테리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습니다. 무거운 돌은 마치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듯 메마른 호숫바닥인 레이스 트랙 플라야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돌들은 갈라진 진흙 위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자기장이나 강한 회오리 바람인 먼지 악마부터 장난꾸러기들의 장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 바위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미스테리만 더해졌죠. 2006년 랄프 로렌츠라는 나사 과학자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른 행성의 기상 조건을 연구하던 중 데스밸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타파웨어 용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로렌츠는 용기에 물을 채우고 작은 돌멩이가 튀어나오게 한 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닥에 모래가 담긴 큰 물통에 이 얼음 구조물을 넣고 부드럽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바위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모래에 흔적을 남겼죠. 로렌츠는 얼음이 어떻게 조간대성 해빈을 따라 큰 바위를 띄우고 움직이게 하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이 지식을 응용하여 로렌츠와 그의 연구팀은 데스밸리의 특정 겨울 조건에서 충분한 물과 얼음이 형성되면 가벼운 바람에도 바위가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가로질러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미끄러지면서 진흙 지형에 흔적을 남겼죠. 오색 빛깔의 강, 콜롬비아의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는 비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 동안은 여느 평범한 강처럼 보여요. 진정한 마법은 수위가 딱 맞는 우기와 건기 사이에 일어나요. 이 독특한 강 바닥에는 특별한 식물이 늘어서 있고 조건이 맞으면 눈부신 색채로 물들기 시작해요. 선명한 빨강, 멋진 노랑, 무성한 초록이 푸른 물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수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은 9월부터 11월까지 단 몇 주 동안만 지속됩니다. 콜롬비아의 우기에는 강물이 너무 빠르고 깊게 흘러 강바닥을 덮어 식물이 붉게 변하는데 필요한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기에는 강에서 활기찬 생명체를 지탱할 만큼 물이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물을 잡아야 합니다. 몰디브 해변이 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유는 미스테리지만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바로 생물 발광 플랑크톤 덕분입니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작은 수중 디스코볼처럼 움직이면서 멋진 푸른 빛을 발산해요.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빛나는 발자국을 남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마법 같은 플랑크톤들 사이에서 밤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미생물의 생체 발광이 포식자에 대한 영리한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미생물이 작은 푸른빛을 내면 공격자가 방향을 잃고 놀라게 돼요. 플랑크톤은 루시페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이 빛을 발산합니다. 이 매혹적인 플랑크톤은 1년 중 언제든 볼 수 있지만 6월에서 12월까지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기간에는 몰디브 바다에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져 해가 지고 밤하늘이 어두워지면 발광쇼를 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생물 발광 플랑크톤이 해류에 의한 해안 가까이로 대량으로 밀려올 때만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 이 환상적인 쇼가 언제 펼쳐질지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고 여행 카탈로그에 나온 모습 그대로를 담을 수 있도록 높은 ISO 카메라로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뜨거운 물과 증기를 공중으로 높이 뿜어내는 간헐천에 매료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웅장한 분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 배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근 연구자들은 거대한 플라잉 마그넷의 도움으로 국립공원의 열수 배관 시스템을 매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이 모든 특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문서화할 수 있었어요. 옐로스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헐천, 진흙탕, 온천, 증기 분출구 등 10,000개가 넘는 지형 징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지형들은 지하수 경로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됩니다. 지하로 흐르는 마그마에 의해 과열되죠. 마그마가 과열되면 물이 지표로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로 만든 지도를 통해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표면 아래에 빈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종종 미스터리 샌드위치라고 불린다고요. 과학자들은 표면의 지형에 대해서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직접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표면 및 몇 킬로미터 아래의 마그마 및 지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자, 연구에 사용되는 거대한 플라잉 마그넷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스카이템이라고 하는데요. 헬리콥터에 부착되어 옐로스톤 상공을 수백 번 날아다니며 아래 땅을 스캔했어요. 자석은 25m 너비의 충전된 와이어 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석의 주요 임무는 강력한 전자 기장을 생성하는 거예요. 물이나 암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이 전자장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몇 가지 지표면 지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또한 연구진은 매핑 기술을 통해 마그마와 기반암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그마와 기반암의 자기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그마와 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지표면에 놀라운 지질학적 특징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구팀은 약 150m와 700m 깊이의 고해상도 지도와 최대 2.4km 깊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저해상도 지도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열수 시스템 자체가 지표면 아래 5km까지 뻗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진이 옳다면 옐로스톤의 배관 시스템의 상반부만 매핑했다는 뜻이 돼요. 어쨌든 과학자들이 옐로스톤 샌드위치의 바닥 부분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지각판과 깊은 단층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공원의 빈번한 지진 덕에 다양한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는 1000회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들었어요. 어느 날 연구팀은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이나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과 같은 유명한 지형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표면의 개별 열수 지형이 실제로 9.6km 떨어진 다른 지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옐로스톤 간헐천과 온천의 크기, 모양, 색깔, 휘발성, 화학 성분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매우 유사한 지하 수원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형 사이의 차이가 지표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옐로스톤의 상징적인 이미지인 커다란 무지개색 온천의 가장자리가 불타는 주황색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멋진 색채는 미세한 생물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온천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쉽고 빠르게 몸이 익어버릴 거예요. 게다가 온천의 물은 자동차 배터리 액체와 같은
초산성입니다. 하지만 열을 좋아하는 미생물 중에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개의치 않는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따라서 색이 다른 모든 고리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각 종은 특정 온도 또는 환경의 산성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는 pH 수준에 적응해요. 예를 들어 이 상징적인 셈인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을 생각해보세요. 무지개 빛깔은 그곳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온천의 중앙에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아쿠아마린색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지하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아 87도에 달합니다. 이곳의 물은 미생물이 살기에도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물은 대부분 맑은 물이에요. 물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늘이 파란 이유와 같아요. 햇빛이 수면에 닿으면 빛이 산란하죠. 파란빛이 가장 많이 산란돼서 눈에 다시 반사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색의 고리는 노란색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이에요. 이 노란색 고리의 온도는 74도에 이릅니다. 온천의 조건이 조금만 달랐다면 이 박테리아는 클로로필이라는 녹색 색소 덕분에 청록색을 띄었을 거예요. 하지만 온천에 닿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다른 종류의 색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리는 색소를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색소는 박테리아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요. 주황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녹색인 박테리아가 노란 색조를 띠게 되죠. 마지막으로 프리즘 스프링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곳에 밝은 주황색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65도로 조금 더 시원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물을 밝은 주황색으로 만드는 물질을 생산해요. 마지막으로 샘의 가장자리의 온도는 더 낮은 약 55도이고 더 다양한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모든 게 결합돼서 가장자리가 젓갈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 옐로스톤의 열수 지형에 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 모닝글로리호의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색이 진한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통풍구를 막았죠. 이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고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예쁜 파란색은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옐로스톤의 간헐천 중 가장 유명한 간헐천은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불립니다. 19세기 말에 분출이 규칙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간헐천은 다른 간헐천보다 더 활발해서 하루에 약 20번 분출합니다. 이 웅장한 이벤트는 각각 1분에서 5분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오르는 분수의 높이가 55m까지 올라가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옐로스톤 초화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초화산은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지구 표면을 뚫고 폭발하죠. 때로는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갇히기도 해요. 그런 다음 수 킬로미터 깊이의 거대한 고압 마그마 웅덩이가 모여요.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 커집니다. 어느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그 순간을 꼭 지켜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옐로스톤 칼데라는 거의 1m 정도 높아졌지만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돔 모양의 융기 기간이 지나면 칼데라가 낮아져요. 과학자들은 현재로서는 초화산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화가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최소 50% 이상 녹아 있어야 합니다. 옐로스톤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더 좋은 소식은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모든 호흡과 돔이 높아지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핫스팟이 쇠퇴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화산의 역사에는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210만 년 전, 130만 년 전, 64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영상이 등장하기도 훨씬 전의 일이죠.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립니다. 이 분화는 1000세제곱킬로미터의 암석, 먼지, 화산재를 분출한 후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어요. 전 괜찮아요.
페루 남부의 사막 상공을 비행하다 보면 녹슨 붉은색 배경에 흰색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직선, 직사각형, 삼각형, 소용돌이 등 선명한 도형을 볼 수 있죠. 마치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원숭이, 고래, 콘도르, 벌새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선은 2000여 년 전 나스카 문화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덕분에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스카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나스카 라인을 만들기 위해 자갈의 최상층을 제거하고 땅 밑의 흙을 드러냈어요. 흙의 색이 젓갈색에서 황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은 항상 다르게 보여요. 선의 제작자는 작은 규모의 모형으로 시작해서 비율을 높여 본격적인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1920년대에 나스카 라인이 처음 발견된 이래로 나스카 라인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라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실 훨씬 이전인 16세기 페루 연대기에서 사막의 흔적 표시로 묘사된 거였어요. 지상에서는 선과 그 상징성을 실제로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상업용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의 폴 코속 교수는 이 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선을 올려다봤을 때 그 선은 지는 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지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었고 과학자는 이 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학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의 과학자 마리아 라이셰는 상형 문자가 달력 역할을 하며 일종의 천문학적 목적이 있다는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 연구에 바쳤고 선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또한 그녀는 원치 않는 방문객으로부터 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과 가까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대에 미국 연구원들은 천문학 관련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20분 정도만 비가 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스카에서 물은 진정한 보물이며 직선과 사다리꼴은 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물을 얻고 농작물을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의식을 위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의 동물 이미지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거미는 비의 징조로, 벌새는 다산의 상징으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원숭이는 풍부한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최근 몇 년 동안 나스카 라인은 야마가타 대학의 고고학자들의 연구 장소가 됐어요. 이들은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드론을 사용해서 지형도를 발견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까지 총 35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고 2022년에만 16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는데요.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 낙타, 새, 범고래, 고양이, 뱀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이미지의 길이는 3에서 6m 정도라 이전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해요. 이에 비해 가장 큰 지형도는 가로 길이가 약 365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연구원들은 나스카 라인이 사막에서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선형선은 계곡에서 계곡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경사면에 그려진 것은 정착지 사이의 고대 경로를 따라 그려진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이제 지역 문자의 분포에 따라 패턴을 찾을 계획이에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요. 인공지능은 사막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생성하고 연구팀은 그 디자인이 실제로 나스카 라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페루의 지역 문양은 워싱턴 기념탑보다 약간 더 큰 촛대입니다. 파라카스 반도의 해변 언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인근 유물을 분석해서 촛대의 대략적인 연대를 알아냈어요. 기원전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은 모래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결코 촛대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게 아니고요. 한 설에 따르면 잉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삼지창을 담게 그렸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한 설은 선원들이 항해용 등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에 있는 에피지 마운드 국립기념물에는 195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고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뿔형이고 새, 사슴, 거북이, 곰, 표범처럼 생긴 것도 몇 개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분들이 기원전 4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미지들은 다소 더 젊다고 해요.
고분을 조사한 결과 구리, 뼈, 석기 도구가 일부 발견됐어요. 건설자들의 후손들은 이 고분이 의식 장소로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 고분이 천상의 사건이나 영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인근 지역에는 땅에 새겨진 거대한 이미지인 인타글리오가 300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콜로라도강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블라이스 인타글리오예요. 블라이스 자이언츠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6개의 인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450년에서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현지 모아비 부족에 따르면 생명의 창조자 무스타모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조각상에는 그의 조력자 역할을 한 퓨마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 큰 조각상은 피사의 사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예요. 인타글리오의 제작자들은 사막의 어두운 바위를 긁어내서 밝은 흙이 드러날 때까지 깎아내야 했어요. 지상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러 그 위를 비행하던 조종사가 우연히 내려다봤을 때서야 발견됐어요. 여전히 거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북쪽에 있는 약 260개의 토석으로 이루어진 나스카 라인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스텝 지오글리프는 사각형, 십자가, 원, 세 갈래로 갈라진 디자인 등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지 제작자는 흙, 바위, 목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 한 지역 경제학자가 구글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지형도를 처음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가설에 따르면 이 선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 선들이 페루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점에서 나사는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대초원 암각화의 사진을 찍어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선들이 얼마나 거대한지인데요. 가장 큰 선 중 하나는 항공모함만큼이나 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석기시대의 유목민 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급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고학자들은 오래전 조상들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걸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직해서 함께 작업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 옥스퍼드셔의 푸른 언덕 위에 있는 백마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지형 문양 중 하나입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분필로 깎은 언덕 그림이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잔디를 제거해야만 토양의 백악질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예술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산의 상징이거나 영토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항공사진은 토양으로 인해 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말 모양이 드러나는 데는 몇 세기가 걸렸어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의 다리는 거의 무릎 깊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 조 라벨은 역풍을 피해 얼굴을 가린 채 숲속을 헤쳐나갑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쓰러져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겠지만 조 라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캐나다 북쪽의 한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착촌은 안지쿠니 호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북미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이에요. 조는 오랫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숙면과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고 친절한 이누이트족으로부터 이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죠. 조는 나무와 하얀 안개 사이로 텐트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몇몇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네요.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했고 순간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눈보라가 끝났어요. 사냥꾼은 속도를 높여 얼어붙은 호수를 따라 마을로 향합니다. 이상하지만 어디에도 현지인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집에 앉아 눈보라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조는 큰 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텐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네요. 조는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몇 번 더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텐트는 피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바늘과 실이 달린 천 조각이 있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 연기가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금 이곳을 떠난 것 같아요. 조는 다음 텐트로 들어가서 같은 그림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조는 텐트 옆을 지나가다가 모닥불이 타오르던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 위에는 이누이트가 요리하던 고기가 매달려 있는 밧줄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지쿠니 호수는 연쇄 수로의 일부예요. 이누이트족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다양한 물품을 거래했어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왜 물건을 두고 갔고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 주변에는 트랙이 없어요. 썰매는 모두 제자리에 있어요. 이누이트족은 개도 여기에 두고 갔어요. 개는 사냥과 썰매 타는 것을 도와주죠. 특히 혹독한 날씨에는 아무도 따뜻한 옷과 개를 이곳에 두고 떠나지 않아요. 조 라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몸은 추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어요. 정착지 전체를 돌아다니고도 그는 사람 흔적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마을을 떠나 가장 가까운 전신주로 향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요. 경찰은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 근처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 이누이트족은 매장지 주변에 돌을 놓았어요. 구덩이 주변의 돌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면 동물이 파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건 누구였을까요? 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에는 약 30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웃 마을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경찰이 발견한 유일한 건 특이한 푸른 빛 뿐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흔한 현상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어요. 또한 다른 사냥꾼들도 비슷한 걸 목격했죠. 그들은 이상한 것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1930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사라진 지 거의 90년이 지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외계 문명의 공격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경찰이 본 하늘의 푸른 빛은 우주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불길한 밤에 이 배들이 정착지로 날아와 모든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상과학 버전 외에도 더 현실적인 버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조 라벨이 사냥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아마도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면허가 없는 사냥꾼이 많았기 때문에 조 라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의 출처를 찾아보면 주요 출처가 30년대의 책과 일부 신문기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으로도 안지쿠니 호수의 신비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캐나다의 설원을 떠나 인도의 뜨거운 평원으로 향합니다. 이 큰 나라에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불길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19세기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을 피하죠. 쿨다라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봅시다. 라자스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로 가시면 돼요. 이 마을은 다른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황량해 보이네요. 폐허만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이곳 땅을 파서 여기에 남겨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고대 도시가 아니에요. 이 마을은 200년 전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번성했었죠. 쿨다라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부였어요. 농산물을 팔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쿨다라 주민들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마을이 저주를 받았으며 초자연적인 활동의 중심지라고 확신해요. 인근 다른 마을의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읽어보면 이곳에 대한 몇 가지 전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기 있는 버전에선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이 마을을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 버전은 주민들이 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물건을 남겨두고 갔는지를 설명하진 못하죠. 다른 버전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쿨다라 추장의 딸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한 지역의 통치자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소녀가 그를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지역 주민들을 협박했죠. 통치자는 주민들에게 하루를 주며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연대의 표시로 그들은 추장과 그의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다른 정착지로 탈출했을 텐데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소지품이 필요했을 거예요. 쿨다라와 안지쿠니 호수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아킬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돌과 짚으로 만든 소박한 집 40여 채가 킴베이 계곡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에서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언급됐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벽 조각과 작은 땅 더미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정착촌 사람들은 이 마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행작가들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해 알고 있죠. 그들은 일기에 이곳과 마을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묘사했고 지역 고고학 학교의 학생들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인해 마을을 떠났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인적이 드문 해변에 딱 좋은 곳에 막 도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졸리네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놀라게 돼요. 잠깐만, 방금 해안에 떠밀려온 게 진짜 집인 거야? 공상과학 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엘살바도르의 이 해변 근처에 산다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엔 해안으로 밀려온 것 같은 신비로운 버려진 집이 있어요. 어떻게 이 빌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죠?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르도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 건물이 푸에토 벤투라라는 호텔이었다고 해요. 이게 지어졌을 때 제일 인기 있던 게 바다에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뒤에 설계는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어떠한 공식적인 허가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텔은 물에 너무 가까웠고 위험하게 요소에 노출되었어요. 로마 양식의 빌라는 이제 썰물 때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불과 15m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조수가 1층을 소금물로 채우기 때문에 아침에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호텔은 2층짜리 폐허 같아 보여요. 앞쪽은 로마 양식 기둥이 있어 아주 인상적이에요. 2층에는 넓은 창문도 있어요. 아직도 철 구조물들의 일부와 2층으로 가는 입구였던 것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건물 꼭대기에는 관람석이 몇 개 있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요. 비록 이 건물이 확실히 오르기엔 안전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현재 위치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2021년 틱톡 유저에게 발견되기 전까진 수년간 현지의 비밀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진 않죠. 호텔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일이 어려움부터져요. 몇몇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이 수십 년 전에 버려졌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1998년 허리케인 미치가 이 지역을 강타한 후 버려진 거라고 주장해요. 허리케인 미치는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한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 중 하나였어요. 폭풍 동안 바람은 시속 290km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허리케인 자체는 약 15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또한 홍수와 많은 위험한 산사태를 발생시킨 엄청난 양의 강우의 원인이었죠. 해안선에 너무 가깝게 지어져서 예전의 호텔은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리가 옮겨진 걸 거예요. 태양 아래 앉은 후 여러분은 해변으로 밀려오는 눈덩이를 꿈꾸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온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자연현상은 2016년에 일어났어요. 서시베리아에 있는 오비만 해안의 약 18km가 이 거대한 눈덩이로 덮이는 결과를 낳았죠. 낮은 온도 때문에 작은 얼음 조각들이 물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바람과 파도가 이것들을 거대한 눈덩이로 굴렸어요. 그중 몇몇은 테니스공 크기였지만 다른 것들은 폭이 1m나 됐어요. 지난 2012년에는 2004년형 할리 데이비슨 나이트 트레인 오토바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변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적 컨테이너 안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주인을 찾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쿠요 요코야마였고 2011년 3월 11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후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었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할리 데이비슨은 6,5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긴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요코야마는 밀워키의 할리 데이비슨 박물관에 그 바이크를 기증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 전시되어 있죠. 혹시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참고하세요. 이 이상한 현상은 마치 누군가가 주방용 세제를 해변 전체에 쏟은 것 같아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퀸즐랜드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요. 바다 거품은 매년 몇 번씩 해변을 덮어요. 대부분 바다의 파도가 용해된 유기물을 이동시키는 폭풍 후에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아이스크림 제조기 같아요. 2017년 3월 사이클론 대비 이후 어떤 해변은 엄청난 양의 흰 거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바람은 그 거품의 일부를 인근 마을까지 가져가 버려서 지역 주민들은 눈이 내리는 줄 알기도 했어요. 여러분 동네 해변에 가로 세로 2m 높이의 녹슨 금속 주사위가 밀려왔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왜냐면 2017년에 아이다호 코들레인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오래된 저장 탱크였어요. 어떤 사람이 흰 점을 더해 주사위처럼 보이게 멋을 좀 내주기로 했죠. 1992년 대형 컨테이너선이 파도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수천 마리의 고무 오리들이 바다에 좌초되었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오리들이 전 세계, 하와이, 알래스카, 남미, 호주, 유럽 그리고 심지어 북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이 없는 고무 오리들 수백 마리가 아직도 밖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에겐 아주 유용해졌어요. 오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은 물살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혹시 공룡을 좋아하신다면 바닷물이 화석을 해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면 즐거워하실 거예요. 2018년 커다란 공룡 턱뼈가 영국 서머셋 릴스톡 해변 해안에 밀려왔어요. 이크티오사우루스라고 불리는 공룡의 것이었죠. 이 발견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상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이크티오사우루스가 최대 약 21m까지 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턱뼈를 연구한 후에 그 동물의 크기를 다시 계산하게 되었죠. 이크티오사우루스가 26m까지 자랄 수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메갈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그 근처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왜냐면 메갈로돈 이빨이 가끔 해변에 나타나거든요. 50cm가 훨씬 넘는 거대한 이빨 하나가 크로아티아의 강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생물들이 약 300만 년 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이 이빨은 화석 사냥꾼에겐 아주 귀해요. 해변에 거대한 레고맨이 밀려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한 번 이랬던 게 아니에요. 총 4명의 거대 레고맨이 있었는데 각각 키가 약 2.4m였어요. 하나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2명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어요. 분명 우연은 아니었고 약간의 조사 후 사람들은 네덜란드 예술가가 이것의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에고 레너드는 개인 성명 운동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것에 대한 짧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당신만큼이나 진짜가 아닌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문장이 바다에 던져진 4명의 레고맨에 각각 쓰여져 있었어요. 지난 2012년 50통 이상의 편지 뭉치가 뉴저지 애틀랜틱 하일랜드 해변에 떠밀려왔어요. 허리케인 샌디가 그 지역을 강타한 직후의 일이었죠. 한 14살 소년이 이 편지들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편지에 너무 감동받아 조심스럽게 말려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해요. 편지는 도로시와 린이라는 2사람의 편지였어요. 그 둘은 1942년과 1948년 사이에 사귀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그들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쓰였어요.
온라인 족보 사이트의 도움으로 그녀는 도로스에게 연락했고 그 편지를 양로원에 살고 있는 88세 여성에게 돌려주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노란 리본을 감은 나무를 보며 수지가 말합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일본 남부의 이상한 숲을 걷고 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30분 전에 그 리본을 걸고 나무를 뒤로 한 채 걷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틀지 않았고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그 나무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치 숲이 수지를 속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가 숲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공포 영화처럼 보입니다. 밤이 되면 신비한 보이지 않는 괴물이 나타나 나뭇가지에 막대기로 만든 소름 끼치는 공예품을 매달아 놓는 게 틀림없어요. 누구나 당황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수지는 달라요. 어떤 위험에도 미소를 잃지 않죠. 게다가 전화와 인터넷도 작동하니까 괜찮아요. 옆으로 몇 걸음 이동한 후 다른 삼나무에 파란 리본을 묶어요. 그러고 나서 표시된 나무를 뒤로 하고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수지가 뭔가를 눈치챘어요. 그 길은 약간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수지는 앞으로 뛰기 시작했고 10분 후에 표시된 나무로 돌아왔어요. 여태껏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어요. 수지는 다른 나무로 걸어가고 거기서 또 다른 굽은 길을 발견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온라인 지도를 열고 위성 사진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곳의 나무들은 동심원을 그리며 자라고 있어요. 여러 겹으로요. 누군가 전 세계 들판에 남긴 그 신비로운 원형 무늬와 비슷해요. 충격을 받은 수지는 구독자들에게 이상한 자연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 알리기 위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합니다. 촬영하는 동안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 어떤 남자가 웃고 있어요. 그는 수지가 이 숲에 대해 심각하게 말하는 걸 재밌어해요. 그는 여기에 이상 현상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원형으로 심은 거예요. 1973년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삼나무를 심었고 10개의 녹색 동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원형 조건에서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의 일환이었어요. 그건 실험 임업이라고 불려요. 나무들이 볼록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대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건 나무 사이 틈새의 크기가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처음 계획에 따르면 나무는 베어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드론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이 작은 미로의 원형기를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수지는 조금 화가 났어요. 그녀는 구독자들에게 이건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고 알립니다. 나무에 대해 수지에게 말해준 그 남자는 폴란드에 있는 신비로운 뒤틀린 숲을 방문하라고 제안해요. 그곳에서 수지는 분명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일본에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소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아오시마 어촌에 도착해요. 여기서 수지를 처음 맞이한 건 고양이들이에요.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사방에 고양이가 있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이곳에 살아요. 옛날에 이곳은 어선을 망가뜨리는 쥐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쥐를 쫓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쥐는 사라졌지만 고양이들은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고양이를 완전한 주민으로 생각해왔어요. 수지의 채널에서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약속한 대로 폴란드로 갈 시간입니다. 구부러진 나무들 때문에 숲이 이상하게 보여요. 나무 기둥의 아랫부분이 구부러져 있어서 배처럼 보여요. 나무가 모두 북쪽만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점이에요. 수지는 숲 전체를 돌며 약 400그루의 나무를 셉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무의 모양을 바꾼 것 같네요. 하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없어요. 이 나무들은 1930년대에 심어졌는데 성장기 초기에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숲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을은 70년 전에 파괴됐어요. 이 미스테리의 열쇠도 함께 사라졌죠. 물론 과학자들은 가설이 있었지만 모두 빠르게 반박됐어요. 아마도 이 구부러진 모양은 유전적 이상이 원인일 거예요. 지구의 다른 숲에도 비슷하게 틀어진 기둥을 가진 나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숲 나무들의 곡선은 너무 완벽하고 깔끔해 보여요. 마치 예술가가 작업한 것 같아요.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무언가가 나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슷한 나무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만 어쩌다 하나일 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자라진 않아요. 매년 나무 위에 눈이 내려요. 혹시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휘어진 걸까요? 그렇다면 왜 아랫부분만 변형됐을까요? 왜 숲의 다른 나무들은 평범한 모습이죠? 또한 이 나무들이 왜 북쪽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지역 농부들이 가구와 선박 제조를 위한 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모양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기가 더 빠르고 쉬워요. 그리고
나무의 성장을 조작하는 것은 미국 몇몇 고대 부족들 사이에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항해와 통신을 위해 나무 기둥을 변형시켰어요. 모두 흥미롭긴 하지만 이제 수지는 무서운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소름 끼치는 숲 한 곳을 방문하라고 조언해요. 이곳은 멕시코시티 중심에서 남쪽으로 27km 떨어진 섬에 위치해요. 수지는 작은 배를 타고 왔어요. 땅을 밟자마자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해요. 섬 곳곳 나무에 걸려있는 인형들을 녹화합니다. 인형들은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고 크기와 얼굴도 달라요. 나무마다 소름 끼치는 인형이 수십 개씩 걸려있어요. 비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와 녹색으로 덮여있고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인형들이 밤마다 살아난대요. 확인해볼래요? 라고 구독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문제없어요. 수지가 동의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숲에 어둠이 내립니다. 수지는 나무 사이를 걷고 있어요. 달빛이 길을 비춰요. 수지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웁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언뜻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전화기가 꺼져요. 올려다보니 불빛에 비친 인형 하나가 수지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요. 물론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형 머리 뒤에 작은 새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며칠 후 수지는 멕시코시티 주민 한 명이 50년대에 그 섬으로 이주해서 인형으로 섬을 가득 채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섬 주변의 쓰레기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수집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모든 나무를 장식했어요. 처음에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낯설고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인형이 오래되고 썩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그가 인형에 집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좋아요. 수지는 이런 미스터리하고 소름 끼치는 장소는 충분히 봤어요. 이제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장엄한 경치에 감탄하고 싶어요. 수지는 캘리포니아의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쿼이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해요.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고 나이는 약 2000살이에요.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이 공원엔 3000년 된 삼나무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세쿼이아과에 속하는 미국 삼나무예요.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리고 그 높이는 115m에 달합니다. 이건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이에요. 그 나무 꼭대기에서 보는 경치가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수지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습니다. 독특한 바오밥 나무를 보러 갈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나무들을 땅에서 뽑아내서 뒤집은 후 다시 땅에 밀어넣은 것처럼 보여요. 바오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여기 바오밥 나무 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오밥 나무 기둥은 스펀지 같아요. 장마철에 확장하고 수분을 흡수해요. 코끼리들은 이 물을 마시길 좋아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 기둥 부분을 뜯어 씹어요. 밤에는 바오밥에 꽃이 핍니다. 꽃은 신우유 냄새가 나고 박쥐들을 유혹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바오밥 나무가 수명을 다한 후에도 다른 나무들처럼 말라붙어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자리에 부서져서 작은 나무 조각 더미를 남깁니다.